새벽 판매 돌파. 재구매 압도적 판매. 남지연 알부민 더 진하게 더 포함량으로 25,500mg에서 31,040mg으로 알부민 복합물 제가 직접 배합했습니다. 남지연 원창의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 간에서 매일 생성되는 알부민, 우리 몸속 혈장 단백질의 주요 성분. 혈액속 핵심 단백질로 영양소가 몸속 곳곳 제대로 전달되게 하는 영양 배달부. 건강상태 지표물질 알부민. 하지만 나이 들면서 알부민 생성능력 저하. 그래서 드셔야 합니다. 100% 덴마크산 알부민 함량 폭탄 31,040mg. 알부민 특성을 고려. 특허 6종이 집약된 특허 조성물 3종을 더.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nna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안녕하십니까.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아시아투데이 TV에서 보내드리는 라이브 선거권의 현장정치 4월 7일 순서 시작합니다. 우선 제가 사과의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결론이 4대4 아니면 5대3으로 기각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강조를 드렸는데 결과는 8대0으로 인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직도 저도 마찬가지로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 가지 막판 타협설, 무슨 뭐 협박설,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반영을 해서 정확한 예측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좀 기대를 갖게 해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내용은 잠시 후에 아시아투데이 이 사설에서 아주 자세하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헌법재판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일부에서는 아시아투데이 정치기사를 심층 분석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시아투데이 사설 먼저 소개해드리고 조기 대선이 6월 3일로 잠정 결정이 됐다는 소식도 있고 그리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계속된다. 그런데 이재명이 지금 대한민국 법치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인이 또 정인으로 나가야 되는 재판에 안 나갔습니다. 그 부분까지 살펴드리고 2부 이슈 집중해볼 시간에는 갑자기 개헌론이 제기가 됐는데 이게 또 무슨 의도가 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고 또 그 이재명이 지금 조기 대선이 열리니까 마치 이재명 어대명 이야기까지 나오죠. 어차피 뭐 대통령은 이재명. 글쎄요. 정말 그럴지 한번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권에서도 그 13용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대선 내 출마할 사람이 13명이나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 부분도 그리고 과연 김문수 장관을 비롯해서 지금 여권 잠룡들의 현재 지지율은 어떤지 그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아시아투데이 정치기사 심층 분석입니다. 사설 아시아투데이 사설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설이 제목은 대한민국과 헌법과 국민 배신한 헌법재판관들 역사의 심판받을 것입니다. 자, 보통 사설이라고 하면은 신문의 오피니언 면의 한쪽 끝에 이렇게 그 짧게 나오죠. 원고지 매수로 하면 불과 한 4장 이렇게 나오는데 아시아투데이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또 알리기 위해서 아시아투데이 사설이 오늘 이 전면입니다. 전면 밑에 광고도 없는 전면으로 이렇게 아시아투데이가 사설을 실었습니다. 이게 전면으로 사설을 실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죠. 저도
뭐 그 사설을 쏘고는 했지만은 이렇게 전면 사설을 실을 정도입니다. 이게 지금 아시아투데이 여기 사설 내용입니다. 밑에 원래 여기 5단 정도는 광고를 하는데 광고도 없죠. 광고도 없고 이번 헌재 결정의 문제점, 심각성을 낱낱이 파헤치는 그런 사설입니다. 여기에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목은 대한민국 헌법 국민 배신한 헌법재판관들이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데 반국가 세력과 부정선거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지키려고 계엄 선포한 윤 대통령을 왜 파면하는가입니다. 그리고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을 했습니다. 이 핵심적인 부분만 소개를 드리면은 민주당 대변인이 쓴 것 같은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판결문입니다. 마치 민주당이 그동안 계속 무슨 성명을 내고 또 민주당 대변인이 뿐이 아니고 뭐 국회 탄핵 소추단이라고 있죠. 뭐 정청래가 법도 모르면서 법사위원장 한다고 정청래가 단장인데 그쪽에서 쓴 그 어떤 뭐 변론문 그러니까 그 국회 쪽 입장문 이런 거 그대로 그 문형배가 읽는 것처럼 자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 이 탄핵이 인용될 당시의 판결문과도 비슷하다. 그러니까 뭔가 정해놓고 쭉 쓰다 보니까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발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루가 된다는 허영 교수 경고도 무시했다. 헌법학 권위자죠. 허영 교수가 이 헌재의 10가지 위반 사례를 들어서 이런 상태로 끝내고 대통령을 파면하면은 헌법재판소가 가루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할 정도로 절차적 정당성을 다 어겼죠. 그리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그 사법부 법원이 결정을 하면서 지기현 부장판사가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부분도 다 본인들이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 자,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가 되면 이제 각하가 되는 것이죠. 각하. 저번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기각 결정이 나올 때, 2명의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정형식, 그리고 조한창. 각하 의견을 냈는데, 각하라는 것은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런 게 기각이든 인용이든 판단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그때 각하 의견을 냈는데,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 탄핵 탄핵 의결 자체가 이 의결 중독수 문제로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각하 의견을 냈는데 이번에도 헌재가 워낙 많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뭐 발언권을 제한을 한다든가 형법상 내란죄를 빼버렸다든가 그래서 각하 의견이 나올 거라는 것을 저도 한 2명 정도는 예상을 했는데 2명 정도는 나올 거라고 바로 정형식과 조한창 정도가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각하를 하게 되면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자기들이 했던 일을 부정을 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했던 일. 그러니까 사실상 형법상 내란죄를 빼준 것도 헌재에서 결정을 했죠. 그리고 문형배가 다 이 졸속 심리 같은 거, 변론 기회를 제한을 하고 발언 기회를 주지 않고 이게 전부 다 문형배가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를 부정을 해야 되니까는 이제 각하는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어쨌든 지금 들리는 말로는 원래 이 4대 4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이 김형두를 설득을 해서 넘기고 그 다음에 5대 3을 만드는 상황에서 이 5대 3에서 만약에 한 사람만 넘어가면 6대 2가 되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주심 재판관을 설득을 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일종의 협박을 했다. 이 정형식 주심 재판관의 어떤 약점을 잡아서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심 재판관이 먼저 넘어가고 그러면은 6대 2가 되니까 나머지 2명의 재판관이 부담을 느껴서 같이 이제 다 넘어가 버렸다. 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나중에라도 이것은 밝혀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사설에서는 이 현직 대통령 체포, 구속에 결정적 역할을 한 좌파 사법 카르텔 누리법 연구회 이번에
우리법연구회가 공수처장,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 국제인권법연구회입니다. 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오동훈 공수처장, 그리고 법원 소핑을 한 거기 있던 정계선 서울 서부지방법원장, 온통 우리법 국제법연구회 출신들이죠. 거기다가 이 문형배, 이미선, 이 좌파 성향의 판사들이 완전히 이 이념에 따라서 판결을 하는 그런 상황이 났습니다. 앞으로 이 법관들이 어떤 특정 성향의 뭐 이념 서클에 가입을 하는 이런 문제는 배척이 돼야 되는, 반드시 그 판사 임용에서 제외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복귀를 하면은 해야 될 일이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조기 대선에서 우파가 다시 집권을 하게 한 이후에 이 문제도 다시 완전히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같은 헌법재판소 판결 기다렸지만 허사. 이 중앙지법 지기현 부장판사는 헌법재판소 이 판사들의 후배 판사입니다. 판사 사이의 후배죠. 그런데 이 지기현은 이렇게 절차적 정당성을 쏘아 올렸는데 그걸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그것을 해서 무시를 해버린. 이러다가 나중에 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을 했는데 이 사법적 재판에서 법원의 판결에서 무죄가 나오거나 공소기각이 나오면은 되돌릴 수도 없고 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이게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그런 결론을 지금 헌재가 내린 거죠. 내란죄를 뺀 탄핵 사유를 변경을 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국회 재의결이 필요 없다는 이상한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탄핵소추안을 처음에 통과를 시킬 때, 그러면은, 형법상 내란죄를 집어넣었는데, 그걸 헌재에서 판단할 때 뺐으면은, 80%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는 그 부분을 뺐으면은, 국회 탄핵소추를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거 빼고. 그런데 그거 상관없어. 그냥 그대로, 국회 재의결 없애도 된다. 이렇게 절차를 완전히 훼손하는, 거기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채택, 이것은 형사소송법 위반입니다.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에 검찰의 힘을 빼려고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증거를 채택을 못하도록 했죠. 그런데 그걸 가져다가 그대로 증거로 채택을 했습니다. 계엄 선포와 위기 상황 판단을 윤석열 대통령이 줄탄핵을 들었는데 이 줄탄핵에 대해서 일종의 면죄부를 주는,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주는 그런 결과를 낳았고, 예산 사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사건, 제가 가장 지금 이 판결문을 쭉 읽어보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문형배가 이렇게 판결문 쓴 거는 정형식입니다. 정형식 판결문을 쓰면서 판결문에 민주당에 대해서 뭐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예산안을 뭐 감액 예산,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을 통과시켰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계엄을 했기 때문에 위헌이고 그러므로 파면한다 이런 논리 구조를 짜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해서 파면이 됐는데 그러면 그 원인을 제공한 걸로 뭐 전체를 인정을 하지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인정을 했는데 그러면은 그 예산 그 사상 초유의 이 감액 예산을 편성을 하고 줄탄핵을 한 이 민주당은 왜 아무런 처벌도 받지 못하는가? 지금 사법적으로 그런 것을 처벌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정치적으로 처벌을 해야 되고 그 정치적 처벌의 수단이 바로 조기 대선입니다. 거기서 정치적 처벌이 가능한 것이죠. 민심에 의해서 가능한 길이 지금 하나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부정선거 가능성 방지에 위한 선관위 서버 검증 시도도 위헌 위법이라고 헌재는 주장을 했고 해유 정황 있는 특정 사령관의 발언을 증거로 채택을 했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거냐. 박근혜 대통령처럼 나중에 무죄가 나오든 말든 파면하고 보는가. 나중에 이거 무죄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윤석열 그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 그래서 이인호 교수는 이 8명을 을사팔적으로 부르고 있다. 어쨌든 대선 승리로 지금 난국을 넘어서야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보존된다. 자, 이런 내용의 사설을
아시아투데이가 전면에 걸쳐서 실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헌재가 얼마나 엉터리 판결을 했는지 바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두 번째 이 아시아투데이 정치기사 분석입니다. 두 번째는 조기 대선 6월 3일로 잠정 결정, 내일 국무회의에서 확정을 합니다. 자, 조기 대선이 화요일에 국무회의가 열리죠. 그래서 내일 국무회의에서 확정을 한다는 건데, 이 조기 대선 6월 3일 실시. 자, 6월 3일, 그러니까 60일 내에 해야 되니까, 4월 4일 날 선고가 나왔으니까 6월 3일 꽉 채워서 하는 거죠. 공교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 6월 3일이 무슨 날이냐? 조기 대선이 확정이 되는 날인데, 얼마 전에 이재명의 위정교사가 지금 1심에서 5억 원이, 1심에서 5억 원이 넘는 무죄를 받았죠. 위정교사 사건. 그 김진성 씨에게 막 그 위정을 부탁하는 녹음 파일도 전부 다 공개가 됐었죠.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 위정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그 위정교사 사건이 지금 2심에 가 있는데, 2심 그 재판이 곧 진행이 됩니다. 그 별로 할 게 없으니까 2번만 진행됐는데 2심 법원이 위정교사 2심 법원이 이재명의 2심 결심 공판 날짜로 잡은 것이 예고를 한 것이 바로 6월 3일입니다. 6월 3일. 검찰이 구형을 치는 날이라는 이야기죠. 6월 3일 날 검찰이 구형을 치는 날인데 공교롭게도 그날 대선일입니다. 그럼 이재명은 그때 대선 후보죠. 대선 후보인데 그날 선거를 하는 날인데 그날 이재명의 2심 재판, 특히 그중에서 구형을 때리는 날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의 사법위기, 이재명 사법위기,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일이죠. 이재명 2심 위정교사 2심 결심 공판하는 날, 그러니까 구형 때리는 날, 최후 진술하고 구형 때리는 날, 그날 이재명의 그러니까 조기 대선 날짜가 잡힌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기도 한데 일단 6월 3일 실시를 하게 되고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 공고를 하게 됩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고 선거는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그러니까는 4월 4일부터 그러니까 4월 13일까지 공고를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내일 바로 공고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가장 늦은 날이 이 대선일로 지정이 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때도 자기 대선일은 60일을 꽉 채운 그때 5구 대선이었죠. 5구 대선이 치러졌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 그때까지 후보자 등록을 해야 되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그 국민의힘에서도 후보가 정해지는 게 5월 11일까지는 정해져야 된다. 5월 11일 얼마 남지 않았죠. 그리고 지난번에는 이 조기 대선이 확정되고 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조기 대선이 확정되고 나서 홍준표가 후보로 선출된 게 3주째였습니다. 3주, 21일 정도 지나서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그 시점이면 후보가 선출돼야 되고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되는데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뭐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심지어 뭐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태흠 충남도지사 여러 사람이 출마, 유정복 인천시장 여러 사람이 출마 대상자로 거론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과연 이 공직을 사퇴를 할지 자 그런 부분도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그리고 뭐 경선할 때까지는 공직 사퇴 안 해도 되니까 그 경선 때까지는 그대로 이 지방자치단체장들도 그대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을 하고 보궐선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뭐 남은 임기만 하는 게 아니고 5년 임기를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문재인 때처럼 그 바로 임기를 시작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구성이 되지 않는다. 예, 자, 그런 어쨌든 이제 6월 3일 대선이 실시가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이재명의 유전교사 2심 결심 공판 날이다. 그 부분을 아이러니한 내용을 또 소개를 드렸습니다. 예, 아시아투데이 다음 기사는 이재명 이번 주 경기도 법화 1심 시작 여전한 사법 리스크 여전히 사법 리스크는 여전하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2개의 재판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조기 대선 과정에서도 최대 내관이 될 전망이고 당장 이번 주에만 2개의 재판에 대응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이재명이 국회의원에 이어 보다 강력한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적용받더라도 형사 피고인으로서의 면죄부는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이재명은 가진 수단을 다 쓸 겁니다. 자기 범죄 혐의를 없애기 위해서 만에 하나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8일 내일입니다. 오후 2시에 이재명하고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전 별정직 공무원 배모 배소연이죠. 이 3명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엽니다. 공판 준비기일은 뭐 피고인이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재명 안 가겠죠. 지금 기소 4개월 만에 간신히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재명이 어떻게 할지 과연 이 재판에 나갈까요? 안 나갈 겁니다. 잠시 후에 다시 왜 그렇게 제가 예상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죠. 그리고 또 공판 준비 기일이 그때 법인카드 유용 2호 그 재판이 8일에 있는데 그날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대장동, 백현동, 위례, 성남FC 묶여있는 그 사건 재판도 또 받아야 됩니다. 서울고법에서는 유전교사 2심이 진행 중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월 20일 첫 공판이 열리고 바로 대선 때 6월 3일 날 이 구형을 때립니다. 자, 여기저기 막 걸려있죠. 자, 오늘 이재명이 본인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대장동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에서 받고 있는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위례신도시, 이 묶인 사건이 자기 재판을 지금 질질 끌고 오랫동안 받고 있죠. 바로 김동현, 유전교사에서 무죄를 때려준 김동현이 재판을 질질 건 그 재판은 자기 재판이 대장동 관련 자기 재판이고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받고 있는 재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김만배, 남욱, 이런 사람들이 받고 있는 재판이 있는데 그 전에 그 재판부에서 이재명을 정인으로 채택을 했죠. 그런데 4번을 안 나갔습니다. 4번 안 나가서 가태료를 2번 맞았죠. 한 번은 300, 한 번은 500. 800만 원 가태료를 받고 그 다음에 4번째 또 안 나가니까 그때 재판부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의 5번째 정인으로 부른 겁니다. 4번 다 안 나가고 오늘 5번째 부른 건데 그때 재판부가 오늘도 안 넣으면은 이재명에 대해서 감치 7일 또는 구인 그러니까 강제로 이제 끌어오는 그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인용이 됐죠. 그리고 조기 대선이 확정이 됐죠. 그리고 이재명이 뛰고 있으니까 오늘 재판부에서 또 안 나갔습니다. 이재명 또 안 나갔습니다. 정인인데 5번째 안 나간 거죠. 그러면은 재판부가 강하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만약에 5번 재판 불렀는데 정인 불렀는데 안 갈 수 있습니까? 바로 구인돼가지고 한 7일 동안 유치장에 감치됐을 겁니다. 근데 이재명 오늘도 또 무시하고 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면은 오늘 이제 마치 무슨 구인장을 발부할 듯이 하다가 그러면 이재명의 정인 없이 재판을 계속하겠다. 정언 없이 재판을 계속하겠다. 결국 이재명 안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참 희한한 게 법원에서 이재명을 부르게 되면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이 있어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예 그럼 정인에서 빼줘.
5번이나 이렇게 안 나왔는데도 눈치 보기 시작한 거죠. 법원이 완전히 눈치를 보는 거죠. 그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그 입법부에서 할 일이고 사법부 자기들을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되지도 않는 그 변명 가지고 그 이재명에게 아예 증인으로 부르지 않는 대장동 재판이면은 이재명이 인허가권자죠. 인허가권자면은 이재명을 불러서 정언을 들어야지 다른 사람들 형량을 정할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까지 인허가 장사를 해먹었는지. 그런데 5번이나 증인으로 불러서 안 나왔는데 그걸 마치 면죄부를 주듯이 이제 증인을 안 부르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태료 300, 500 그 부과된 것도 이재명은 이의 신청을 또 했습니다. 법원이 지난번에 그 선거법 2심도 그렇고 법원이 완전히 이재명에게 완전히 아부하는 뭐 헌법재판소도 다 판사 출신들이죠. 판사들이 이재명 앞에서 설설기는 모든 법질서, 사법부 정의, 뭐 법관의 양심 이런 거 다 내팽개치고 이재명에게 줄 서서 그런 행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권순일 재판거래, 유창훈, 영장기각, 뭐 김동현, 뭐 이 무죄, 뭐 이런 거 줄줄이 좌편향 또는 눈치 보는 또는 장사꾼 법관들, 권순일처럼 뭐 재판 거래 의혹이 있죠. 자, 그런 그 법관들이 지금 이재명을 계속 살려주는 그 상황이 이어지다가 마침내는 판사 출신들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에서 이재명에게 구명줄을 던져줘 버렸습니다. 자, 이게 과연 이재명이 그 전에 이 법원의 눈치를 보느라고 뭐 검찰 예산은 전부 다 깎아버리면서 법원 예산은 팍팍 올려주고 그리고 법원의 수건 사업이죠. 법관 임용 기준 팍팍 낮춰주고 이런 것들이 지금 먹혀들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법원 안에 워낙 많은 좌파 판사들이 포진하고 있어서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영향을 미쳐서 그 사람 밑에 다른 이 법관들은 전부 다 양심을 다 팔은 건가요? 아니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쫙 뿌려놓은 거, 포진시켜 놓은 거, 그 인적 구성이 그대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조희대 지금 대법원장은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 상황에서 이재명이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되면은 사법정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재명이 법원들은 잃어버린 명예를 어디서 되찾으려고 지금 이런 행태를 보이는 건지 정말 암담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극복을 하려면 조기 대선 지금 다들 불리하다고 하지만은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을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부로 넘어가기 전에 2부 이슈 집중해 보는데 그 시간 넘어가기 전에 아시아투데이에서 준비한 광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부민 광고입니다. 알부민. 네, 새롭게 만들어진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입니다. 알부민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혈관 단백질 성분이죠. 간, 심장 컨디션 개선, 피로 회복, 신체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투TV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단독 특가 이벤트도 준비를 했고 2박스를 구매하시면 1박스 더 드리는 파격적인 이벤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아래 전화번호로 지금 전화하셔서 주문해 두시고 한절기 건강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건의 현장 정치 2부 순서입니다. 2부는 이슈 집중 해부인데 처음에 말씀드릴 것이 이재명과 우원식 개헌론 동상이몽입니다. 갑자기 이 우원식이 개헌 헌법 개정 이슈를 띄웠습니다. 이슈를 띄웠는데 이재명이 즉각 무슨 소리 하는가? 우원식 많이 컸네. 이렇게 됐습니다.
어제 우원식이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번 그 조기 대선하고 그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개헌론을 쏘아 올리니까 이재명이 열받았습니다. 왜 받을 수밖에 없는지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고 일단 기사 내용입니다. 우원식이 꺼낸 개헌론에 대해서 이재명은 그 필요성에는 동의한다 하면서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다. 내란 종식이 먼저다. 또 내란 프레임을 여전히 이제 끌고 가겠다는 이야기죠. 조기 대선 때까지.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했네요. 이재명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게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 그래서 내란 종식이 먼저라서 헌법 개정 이야기는 하지 마라. 뭐 물리적 여건 어쩌고 뭐 투표를 지금 동시에 하기 어렵다. 개헌의 적기가 아니다. 뭐 좀 이런 이야기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이재명이 본인이 지난번 2022년 대선할 때는 본인이 개헌을 약속을 했습니다. 책임 총리제까지 막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지금 경기도지사 김동연도 대선에 출마했었죠. 2022년에. 그 김동연하고 후보 단일화를 할 때 이재명하고 김동연 둘이서 헌법 개정을 약속을 했죠. 약속을 했으니 지금 개헌을 안 하겠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안 하겠다는 할 수는 없고 또 87체제 개헌 그 헌법을 고쳐야 된다는 것은 이미 국민 사이에도 광범위하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한다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무슨 뭐 지금은 뭐 내란을 종식할 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유는 그거죠. 이재명이 갑자기 개헌하고 이제 거리를 두려고 하는 이유는 일단 이 개헌이라는 것이 그 이슈로 부각이 되면은 대선의 이슈로 부각이 되면은 지금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뿐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탄핵 인용에 의해서 치러지는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될 사람도 일종의 내란 세력으로 몰아붙일 태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가려고 하죠. 이 내란 프레임을 대선에서까지 내란 프레임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이재명은 내란 프레임을 이어가야지 본인에게 이제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국민의힘에서 누가 나올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도 내란 동조자다. 그러니까는 내란 프레임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데 개헌이라는 이 새로운 이슈가 등장을 하면은 이게 묻히게 되죠. 묻히게 되니까 개헌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일을 하는 상황이어서 지금은 무슨 내란 종식에 올인할 때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목적이 하나 있고 하나는 이 역대 정권에서도 이 개헌 문제는 항상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선거 때 개헌하겠다고 약속을 하죠. 근데 그것을 못하는 이유가 처음에 정권을 잡고 나서는 힘이 막 강할 때여서 개헌을 밀어붙일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 개헌이라는 게 모든 국정 이슈를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돼버립니다. 여러 이익단체들의 요구사항이 막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모든 게 다 빨려 들어가죠. 그런데 이 권력 초기에는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특히 이재명 같은 경우는 권력 초기에 자기 죄를 털어내야 되죠. 그래서 뭐 특별법을 만들든지 무슨 수단 방법을 쓰지 않고라도 자기 죄를 다 재판을 털어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개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개헌이 모든 국정 블랙홀이 돼버리면은 자기 이 살길 찾는 그런 작업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이제 지지자들을 위해서 무슨 이 포퓰리즘 법안들, 이 사회주의적인 성향의 법안들도 막 통과를 시켜야 되고 또 북한하고 또 무슨 또 밀당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것을 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식 국정 운영을 하기 어려워진다. 그리고 이재명의 이 자기
자기 살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하는데 제약이 생긴다.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원래 역대 정권에서도 초기에는 국정 아젠다를 설정을 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개헌 논의는 안 했죠. 그러다가 말기에 개헌을 하려고 하면 힘이 떨어져서 동력이 안 생겨서 못하고, 이게 이제 계속 넘어온 건데, 이재명도 자기가 집권한다고 지금 확신을 해서, 자기 확신이죠. 자기 확신을 해서 개헌을 이수로 등판시키지 않는 겁니다. 대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나중에도 그렇고.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우원식은 이것을 던졌을까? 일단 우원식도 대통령 꿈이 있죠. 이번에는 국회의장에서 바로 하기가 그러니까 좀 꺼림칙해서 뭐 선을 긋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뭐 담을 넘어가는 그 장면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대권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대권 주자 놀이를 하고 있죠. 여론조사에서도 들어갑니다. 우원식. 그래서 우원식은 이번에 국회의장으로 있을 때 조기 대선이 치러지니까 이번에 출마는 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면 엄청 욕먹죠. 무슨 국회의장이 던지고 나서 그렇게 하느냐, 이런 뭐 욕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도를 이제 하게 되면은 시도를 하는 자체로 그 욕을 먹죠. 그렇지만 이제 다음이 있으니까는 지금 헌법 개정이라는 것이 하나는 대통령이 발의를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국회가 발의를 하는 방법이 있죠. 국회가 발의하면은 이 과반수로 발의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니까 발의를 할 수가 있죠.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서 지금 발의를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차피 국회가 주도권을 쥐어야 되고 국회 안에 헌법 개정 특위도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이 상황에서 자기 정치를 위해서 우원식이 먼저 하도를 던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자기 정치하는 게 또 뻔히 눈에 보이고, 이게 이 개헌에 불이 붙으면은 이재명 자기가 대선 과정에서도 불리해지고, 만약에 집권해도 거기서 블랙홀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재명은 거리를 두는 겁니다. 자, 거리를 두니까 이재명의 신복들이 오늘 또 일제히 나섰죠. 우원식을 향해서 국회의장 놀이 좀 하지 마라 하고, 개헌은 무슨 뭐 개 짖는 소리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집중적으로 막 공격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이, 그러면 우원식이 그런 이재명 그걸 모르고 불쑥 던졌을까? 저는 두 사람이 역할 분담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두 사람이 역할 분담. 뭐냐면은 이 개헌이라는 게 지금 현실화는 시키기 싫고, 그 대신 왜 개헌이 필요한가, 이것을 또 민주당 좌파 쪽 한쪽에서 계속 알리려고 하는 시도죠. 왜 개헌이 필요한가?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 봐라, 윤석열 봐라. 대통령 권한이 막강하니까 저렇게 내란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개헌은 권력 분산은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권한을 잘못 쓸 수가 있다. 잘못 쓴 대표적인 인물이 윤석열이다. 그래서 다음에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사람도 결국 윤석열의 아류,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몰고 가려는 그런 장치를 하나 이제 펼쳐놓는 그 상황이고, 그런데 이게 실제화되면 안 되니까는, 현실화되면 안 되니까는 이재명은 딱 차단을 하는 일종의 양쪽의 역할 분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처음에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발의를 하면은 20일 동안 공고하는 기간을 거쳐야 되고, 그것을 국회에서 표결해서 3분의 2가 돼야지 국민투표로 넘기는데, 그 기간에 또 30일, 60일 공고기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하면은 110일, 최장 110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대선이 60일, 이제 벌써 이제 57일 남았는데 57일 안에 다 하자는 거죠. 국민투표 전 단계까지. 그러면은 다 생략해야 되는데, 이 110일 동안 이 기간을 둔 것은 이유가 있죠. 찬반 논쟁도 벌여야 되고, 어떤 내용인지 국민이 국민투표하기 전에 충분히 알아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국정 홍보 차원에서 홍보도 해야 되고, 이 왜 개헌을 하는지. 그래서 110일이 필요한 건데, 그걸 다 무시하고 하자고 하는 거, 이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불가능한데 이걸 가지고 던진 것은
결국은 개헌이 필요한 이유는 대통령의 권한이 집중돼 있다. 그 권한을 잘못 행사한 대표적인 인물이 윤석열이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도 결국은 그런 위험 있는 인물이다. 이런 것을 또 어떤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금 갑작스러운 개헌론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개헌은 해야죠. 저도 그 87체제 개헌은 반드시 바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87체제의 헌법에 그 들어가 있는 불체포 특권, 이재명이 써먹은 불체포 특권, 그리고 좌파에서 자주 김의겸이나 이 사람들이 쓰던 면책 특권, 이건 다 없애야 됩니다. 불체포 특권이나 면책 특권은 과거에 이 군사 정부 시절에 국회의원들을 막 잡아가고 말 못하게 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썼던 것이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인데, 지금은 면책 특권은 민주당 의원들이 가짜뉴스 퍼뜨리는 데 써먹고 있고, 불체포 특권은 이재명이 감옥 안 가는데 써먹고 있죠. 그런 것들도 다 고쳐야 됩니다. 반드시 헌법을 손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헌법 개정 사항이기도 하고 법률 개정 사항이기도 한데, 줄탄핵, 자, 탄핵해놓고 직무정지시켜놓고 지금 한덕수 총리까지 10명이 다 기각됐습니다. 10전 10패 했는데도 막 그 줄탄핵해서 직무정지시켜서 군기 잡고 그러고 나서 기각되면 아무 책임도 안 지고, 그 사이에 변호사비는 자기들은 민주당 쪽은 국고로 우리 세금으로 다 변호사비 충당하고, 피청구가 된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돈으로 하고, 자, 이런 부분들도 줄탄핵을 하지 못하도록 횟수를 제한을 하든가 아니면은 기각됐을 경우에 강한 페널티를 주는 그런 쪽의 정치제도 개선도 같이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이 개헌론을 들추고 나온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오늘 이시 집중 해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게 이게 과연 짜고치기 하는 거냐, 각자 도생이냐. 그러니까 우원식과 이재명이, 우원식은 국민투표하고 조기 대선 조기에 실시하자, 이재명은 필요성은 있지만은 내란 정책이 먼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서로 짜고치기, 역할 분담을 한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우원식이 정말 많이 컸네, 이재명이 생각할 정도로 그냥 각자 도생을 하는 거냐,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시집중 해부 두 번째는 어대명 천만의 말씀 3대 변수가 있다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조기 대선이 실시가 됐죠. 조기 대선이 실시가 됐고 결국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이번에도 조기 대선 하면은 이재명이 뭐 당연히 당선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그런 걱정이 많죠. 과연 이재명 정부가 들었으면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무엇보다도 뭐 포퓰리즘, 또 사회주의적인 성향의 법안들 그대로 거부권 없이 다 통과가 돼서 법제화가 됩니다. 가령 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법, 아니면 노란봉투법, 뭐 25만원 지원법, 이런 것은 전부 다 비정치적인 법안이지만 사회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법안들이죠. 그것이 이제 막아온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거부권이었는데, 이재명 정부가 들었으면 거부권 행사를 안 하니까 거의 모든 게 다 통과됩니다. 그리고 또 이른바 정치보복을 할 수 있는 법안들, 과거에 무슨 적폐청산 이렇게 했던 것처럼 정치보복을 할 수 있는 법안들도 거부권 없이 다 통과가 되고, 특히 이재명이 자기와 관련된 모든 혐의를 털어내려고 특별법을 만들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특별법. 그것도 무슨 검찰이 사건을 조작을 한 것을 의혹을 규명을 한다 하면서 자기 거를 전부 다 털어내려고 하는 그런 특별법, 이런 것도 거부권이 행사를 안 하니까 다 통과가 되죠.
이재명이 되면은 그런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대혼란이 있죠. 이 대통령 불소추 특검 문제. 이재명의 진행 중인 재판이 멈출 것이냐, 그냥 계속 갈 것이냐. 계속 가게 되면은 그 중에서 하나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도 이재명은 대통령이 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고 대통령 선거 또 치러야 됩니다. 또 치러야 됩니다. 자, 그런 대혼란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집권을 하면은 절대 안 된다. 어떤 뭐 이재명이 뭐 형수에게 뭐 욕하고 형에게 욕설하고 그런 인간성이 안 좋고 뭐 정가 사범이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법인카드 펑펑 쓰고 이런 거 차원을 넘어서 이재명 정부가 되면은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 이재명을 집권을 막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 이재명이 월등히 앞서 있다. 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저는 한 3가지 측면에서 이재명이 안 되게 만들어야 된다. 자,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이재명이 집권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여론조사를 보면은 자문 갤럽 조사도 그렇고 이재명이 30%대 박스권에 딱 갇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갤럽에서 34% 나왔죠. 34% 나왔는데 그래도 1인데 계속 어느 조사는 30%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외연까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30%에 갇혀 있는데 이 모름, 무응답 이쪽이 오히려 38%였습니다. 갤럽에서. 지금 밖으로 나가 있는 쪽이 더 많은 거죠. 이재명을 지지하는 것보다. 그리고 이 밖으로 나가 있는 사람이 다시 이재명에게 돌아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이미 이재명의 이 정체, 한계를 알고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재명 외의 그 38%가 이재명 외의 다른 뭐 좌파 주자에게 갈지 아니면은 우파에게 올지 뭐 이것은 모르지만은 이재명이 다시 돌아갈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상황이죠. 자, 그러면은 30%로는 대통령 못 됩니다. 우리나라 그 87 체제 이후에 여러 번의 대선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30%대로 대통령 된 사람이 노태우 대통령이죠. 그때는 38% 받았어. 근데 그때는 뭐 YS, JP 이런 사람들이 출마를 했기 때문에 DJ까지 이 분산이 돼서 그렇게 가능했지만 지금 시대에서는 30%대로는 대통령이 안 되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국민의힘에서 아주 유력한 대선 주자가 나서게 되면은 이재명은 더 이상 확산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제대로만 하게 되면은 우파 진영에서 제대로 후보를 선출하게 되면은 이재명은 더 이상 확장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꼬꾸라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구도가 다릅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에 이 문재인이 당선될 때와는 완전히 구도가 다르죠. 그때는 유승민이 판을 깨고 나갔죠. 자유한국당 시절인데 판을 깨고 나갔고 그리고 새로 본인이 당을 만들어서 바른정당을 만들어서 출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자유한국당에서는 홍준표가 나갔고 바른정당에서 유승민 나왔고 그 다음에 그때는 중도를 표방했지만 안철수의 국민의당 후보로 나갔고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이 나가고 여기는 문재인, 심상정이 나왔는데 문재인이 얻은 득표보다 이 세 사람이 얻은 득표를 다 합하면은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 사람이 단일화가 됐으면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지 않았었죠. 이번에는 당을 깨고 나간 사람은 없습니다. 어쨌든 한동훈도 당 안에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당 안에 있고 유승민도 당 안에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경선을 해서 한쪽이 이겨서 그쪽으로 다 힘을 몰아준과 동시에 뭐 선대위원장을 맡든가 아마 그렇게 해서 자기 지지자들 그대로 확보를 하면은 충분히 8년 전과는 달리 우파에서 다시 정권을 재창출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꼽고 있는 변수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입니다. 물론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비정치권에서 갑자기 뛰어들어서 하기는 어렵죠. 뭐 경제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대선 후보가 되고 보수를 대표하는 그런 상황이 오기는 어렵지만 새로운 인물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가령 지금 그동안 이번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우파의 대선 후보로 지목된 사람들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또 한동훈, 안철수 이런 정도였죠. 그런데 지금 새로운 인물들이 속속 등판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정치권에 있던 사람은 아니지만은 자기 잠룡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 가령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장들이 있죠. 이철우 경북도지사라든가 김태흠 충남도지사 또는 유종복 인천시장, 여기서도 지금 상황을 살피고 있고 정치인들, 현역 정치인들 중에서도 그동안에는 대선 주자로 거론되지 않았던 사람들, 윤상현, 나경원 이런 사람들도 해서 지금 전부 다 13명이란 거죠. 그리고 또 한 명, 한덕수 국무총리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만약에 국무회의에서 선고율이 의결이 돼서 공표가 되면은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사례가 들렸네요. 내일 선거일이 공표가 되면은 한덕수 총리가 공표를 해놓은 상황에서 본인이 대선 출마를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좀 어렵지 않느냐 봅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내일이 정기국회인데 내일 공표를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는 13일까지 하면 됩니다.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조기 대선 이야기할 때도 그때 한교안 권한대행의 출마설이 있었죠. 그리고 여론조사 안에도 들어갔습니다. 한교안 대행은. 그런데 결국 한교안 대행이 출마를 포기를 하면서 공정한 대선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그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선거일을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때 근데 임시국무회의에서 했죠. 임시국무회의에서 본인이 불출마 선언을 하고 선거일 공고를 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내일 공고를 하게 되면은 한덕수 총리가 출마하는 것은 상당히 가능성이 낮아진다. 뭐 법적으로는 못할 것도 없지만은 그런 상황이고 그 이후에도 아니면 임시국무회의를 잠듣지 해서 선거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들리는 거는 당장 내일 한다고 하니까 내일 하고 나서도 한덕수 총리가 좀 모양은 안 좋지만은 심판으로 뛰다가 선수로 나오는 것이 모양은 안 좋지만 법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다. 어쨌든 기존에 거론되던 인물 외에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긍정적인 메시지다.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이슈 집중해보는 여권 잠룡 판세입니다. 여권 잠룡 판세. 지금 13룡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13룡. 이게 그렇게 과도할 정도로 많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왜 그러냐면 조기 대선이 실시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가용한 인력은 전부 다 등장해서 선을 보여서 거기서 판단을 하도록 해야 되죠. 지금 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인데 지금 여러 명,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유권자에게 선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에도 9명이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그때 당시는 이제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 경선 후보로 등록한 사람만 9명입니다. 지금 13명이 거론되는데
13명이 다 등록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때와 지금이나 상황이 비슷하죠. 지금도 한 10명 정도 등록을 실제로 한다고 하면은 그때 9명이 아마 기억이 나시라고 제가 불러드리면은 홍준표, 이인재, 원유철, 안상수, 조경태, 김진태, 김관용, 김진, 신용환 이렇게 9명이 출마를 해서 너무 많다고 해서 컷오퍼를 시켰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컷오퍼가 있을 것 같은데 컷오퍼 돼서 등장한 사람이 컷오퍼를 통과한 사람이 홍준표, 이인재, 김진태, 김관용 그 중에서 홍준표가 후보가 돼서 출마를 했죠. 지금도 상당히 많은 그 인원이 이 출마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여론조사가 조금 전에 하나 나왔습니다.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여론조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나오고 나서 처음 나온 여론조사라서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를 해서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를 한 조사인데 4일하고 5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일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결정된 날이죠. 그리고 그 날하고 그 다음 날 조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현실과 부합되는 그런 조사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조기 대선이 확정되기 전이었으니까. 근데 조기 대선이 확정된 직후 조사입니다. 서울경제가 한국갤럽에 의뢰를 한 건데 여기 보면은 또 저희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나옵니다. 뭐냐 하면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호도 서울경제 한국갤럽인데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호도를 보면은 이거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이번에 또 소위 말하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많이 이야기했던 역선택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PD님께서 찾아주셨네요. 자, 저거 잘 보십시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호도 해서 1위가 유승민 나왔죠. 유승민 19, 김문수 15, 홍준표 13, 한동훈 11, 오세훈 9, 안철수 8 이렇게 나와서 이거 뭐야? 그리고 문화일보가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유승민 보수 다크호스로 부상, 윤 파면 이후 여론조사서 선두권.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저 조사 결과는 이 보수 유권자, 그 다음에 진보 유권자, 중도층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은 유승민이 1위로 나왔다는 건 일종의 역선택이죠. 역선택. 그러니까는 국민의힘 지지자보다 이 중도층이나 아니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유승민을 집중적으로 꼽은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도 김문수는 15%까지 갔죠. 그런데 자, 이거를 지금 전체고 이 국민의힘 지지층, 무응답층으로 다시 무당층으로 다시 뽑아서 해보면은 완전 거꾸로 나옵니다. 저 밑에 건데요. 전체 그 밑에 있습니다. 여기는, 예, 보십시오. 김문수가 23%로 1위입니다. 압도적 1위입니다. 그 다음에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안철수 가고 유승민은 여기서 꼴찌입니다. 지금 6명 대상인데 앞서 전체에서는 유승민이 19%로 1인데 국민의힘 지지층하고 무당층만 딱 하니까 유승민은 4%로 꼴찌를 기록을 하고 있죠. 꼴찌. 이게 무슨 의미냐? 바로 역선택입니다. 이번에도 국민의힘 이 후보를 뽑는데 역선택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역선택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유승민을 지지를 진짜 정치적으로 지지를 하는 게 아니고 이 국민의힘 안에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뽑은 것인데 이 사람이 가령 예를 들어서 유승민이 국민의힘 후보가 돼서 이재명하고 맞붙으면은 유승민을 찍을 사람이 아닌 것이죠. 역선택을 한 사람들은 이재명을 찍죠. 민주당 지지층 또는 좀 왼쪽으로 기우친 그 무당층. 이거는 그러니까 이 유승민이 저기서 뭐 1위를 했다고 해서 유승민 대 이재명 붙어가지고 유승민을 찍을 사람은 저 아래에서 4%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지지층 안에서 이제 그 지지자는 4%. 그래서 이번에도 이 역선택 이야기가 국민의힘 경선부터 나올 텐데
역선택을 받을 만한 인물들이 있죠. 바로 지금 그 나온 저기서 뭐 유승민 또는 한동훈 이쪽은 역선택으로 전국적으로 하면은 오히려 더 높아질 수가 있는데 주목되는 것은 김문수입니다. 김문수. 전체 지지층 지지층을 상대로도 23%고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도 2위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 김문수에게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부터 시작되니까 다른 잠룡들에 대한 평가도 서서히 나오면은 그중에서 한 사람이 후보로 선출되고 나머지 주자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뭐 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같은 것을 맡아서 띄워준다면 조기 대선에서 어대명은 아니다. 어차피 대통령 이재명은 될 수가 없다. 그 말씀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3월 7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주일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난주는 정말 충격적인 윤석열 대통령 파면 소식을 접했는데 지금부터라도 좀 다시 심기일전해서 정권 재창출을 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데 저도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ve got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